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12강이고 이제 기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기초를 자꾸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제 지질 및 지반 기술사들은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를 생각하지 말고 땅에 대해서 그래서 땅, 지반, 기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는 기초인데 어떤 기초다? 기초 지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그러니까 땅으로서, 그러니까 기초 지반으로서의 갖춰야 두 가지 조건. 그게 허용 지지력을 결정해야 되고 허용 치마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허용 지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극한 지지력을 산정해서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누었을 때 허용 지지력이다. 라고 해서 이 조건 하나. 그리고 허용 치마량은 대상 구조물의 허용 치마량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넘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기초는 안정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지지력 이상, 허용 치마량 미만 두 개의 조건을 항상 같이 한다. 그럼 허용 치마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허용 치마량은 각 기관마다 틀리고 구조물의 종류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래 지반이고 부정경 구조물이다. 그래서 그걸 25mm가 넘으면 안 돼라고 이런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고 또 도로교 표준 시방서에서는 기초폭이 5m 이상이면 안 돼. 50mm 넘어서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스캠터이나 소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치마량이야. 근데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을 산정해서 안전율은 얼마나 자그마치 3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값이 허용이익을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초에는 우리가 이제 얕은 기초, 깊은 기초 또는 뭐 집적 기초, 말뚝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직접 기초는 또 지내력 기초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내력 기초.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자 직접 기초는 지내력 기초로 지내력 기초와 말뚝 기초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얕은 기초, 깊은 기초로 얘기하는데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의 어떤 구분은 이제 과거의 기준이고 그래서 기재포하고 근이 깊이로 가지고 구분하는 옛날 기준입니다. 트리 같은 경우는 기재포하고 근이 깊이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서면은 깊은 기초다. 다스 같은 건 4배로, 볼스는 4배, 5배 정도로 봤는데 이런 기준이 최근에는 이제 다 구조물들이 이제 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굴착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준은 상당히 안 맞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극한 지지력을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가는 이제 이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기초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극한 지지력으로 이거 지지력을 산정한다. 말뚝 기초는 여기서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을 가져간다. 그러면 말뚝 기초에 있고 기초 기초에 없는 거 주면 마찰력이 없다. 그러니까 주면 마찰력을 산정하면은 말뚝 기초, 주면 마찰력이 없으면 직기 기초를 보자라고 이제 접근이 이제 따르는 거죠. 자 이제 직접 기초는 어떤 형태의 특성을 하냐면 기초의 하중이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면은 흙은 밑에 있는 지반은 압축을 받겠죠. 지반이 압축이 되니까 이 지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압축이 되죠.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액티브 상태, 액티브. 그래도 액티브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누르면서 옆으로 밀려간 흙이 여기에 있는 흙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흙이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상태가? 패시브 상태가 겠죠. 그래서 패시브 상태와 액티브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이 바로 기초 조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초는 자 그러면 그 지금 주동 조건과 수동 조건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다음 이제 기초폭이다. 기초폭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각이 어느 각이면 45도 플러스 2분의 8개라고 한다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주동파괴가 그죠?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40도 플러스 2분의 주동파괴가 수동파괴각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는 수동 파괴, 여기는 주동 파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동 파괴는 밑으로 내려가고 수동 파괴 위로 팽창하는 이런 관계이니, 그리고 중간에는 전위 영역, 전단 영역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그래서 이제 연속 동작을 본다면 누르니까 양쪽으로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팽창이 되는, 실제 이거는 이제 좀 과장된 어떤 표현이고 이런 파괴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힘의 균형이 지금 재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리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 조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리자기는 물론 기초가 이렇게 기초 폭이 제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주동 영역인데 이 주동 영역 자체 이 각을 일단은 45도 플러스 2분 너무 커. 45도로 볼 거야. 그래서 그걸 45도로. 좀 더 깊게까지 이게 변형이 안 생긴다고 좀 낮게 오고자 하지 45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수동 영역만큼은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대로 갈 거야.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동 영역, 주동 영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동 영역과 수동 영역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힘의 방향 때문에 중간에가 전단 영역이 생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원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대수나들이 큰 원을 그려서 이러한 파괴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기초가 제외할 때 이 기초 때문에 파괴가 온다면 이러한 파괴가 올 것이야. 이렇게. 그리고 기초가 만약에 근육 깊이가 있다. 있다면 근육 깊이만큼 그 근육 깊이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파괴를 막아주는, 이렇게 파괴가 이렇게 하는데 파괴를 막아주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접근이 바로 이제 테리자기 이제 기초 이론입니다. 물론 그 출처는 이제 베일이나 다른 어떤 선두 제한자들은 이제 값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은 베일은 지금 어떤 연속 기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세장 기초면에서 연속 기초 형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형상계수를 쓰지 않고 여기를 그냥 2분의 1팝으로 이렇게 해서 정의한 반폭의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러한 대순환 파괴하고 직선 파괴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단형이 롭스보다 보니까 항기성 때문에 이제 실용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정의된 이론이 테리자기 이론이고, 그 이후에 메이어퍼는 좀 더 이게 이제 정의된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걸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은 테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기초 구조물이 원형인지 또 이런 정방형인지, 그래서 아니면은 또 뭐 연속 기초인지 그런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조건들 다룬다고 이제 본다면은 연속 기초 같은 경우는 이게 반폭으로 해서 연속된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일단 알파계수는 일로 보고 그걸 반폭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야. 원형 기초라고 한다면 지금 차라리 알파계수를 1.3으로 보고 이걸 0.3으로 보겠다. 정상 기초다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알파계수 1.3으로 0.4로 보겠다라고 해서 형상계수를 제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한한 형상계수를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티메이트 이제 QU는 일단은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지만 일단은 전단 강도 식으로부터 출발하면 파기 기준에서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출발해 봅니다. 출발해 보면은 자, 먼저 C라고 하는 요소 하나, 그리고 시그마 프라임, 이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은 기초 폭하고 관련된, 지금 이거는 Z 겜마죠. 이게 Z 겜마 요소를 여기서 폭 겜마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근육 깊이 해당하는 그 부분도 이게 지하한값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DF 겜마 조건으로. 그래서 이 유용력은 B 겜마, DF 겜마 두 개 요소로 이게
경계 조건을 달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 이 파이의 값은 지지적 계수값을, 이거 별도로 계수값을 만들어 NC, NR, NQ라고 하는 이 지지적 계수값으로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NC는 그러면 C하고 관련된 계수는 여기서 NC다. 그 다음에 지금 기초폭하고 관련된 계수는 여기서 NR이다. 그리고 자, 근입 깊이하고 관련된 계수는 NQ이다. 이렇게 경계 조건을 달렸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풀어 헤쳐서 경계 조건을 달려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먼저 C 요소. C 요소는 C하고 관련된 지지력 계수. 그 다음에 자, 기초폭 유용력 관련은 NR 계수로. 그리고 DF 유용력 계수는 갯만은 여기서 NQ 요소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자, 이것들을 다 더하자. 더하면은 그게 극한 지지력이다. 그 대신 형상계수를 이미 제안했으니 형상계수가 연속기초다. 연속기초다 한다면 알파가 1이고 여기가 0.5를 넣어주면 될 것이고 원형기초다. 그럼 여기를 1.3하고 여기서 0.3을 넣고 정상기초면 얘가 1.3이고 이거 0.4를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베타 여기서 형상계수를 넣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식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식으로 해서 이게 알파 CNC, 베타 gamma PNR, 그다음에 DF NQ. 그래서 이 유용력 요소, 이 유용력 요소들은 이와 같이 기초폭과 근집에 대해서, 그리고 형상계수와, 그리고 점착력 계수, 그다음에 기초폭 계수, 근집계수는 파이 값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지적 공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는 이제 치마에 대해서 그런데 기초의 치마는 기본적으로 즉기치마와 안밀치마가 있습니다. 그 즉기치마는 주로 기초가 제어될 때 바로 그 즉시치마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미디어들이라고 해서 아래 첨자입니다. 이거는 토탈 세틀먼트는 이 미디어 세틀먼트, 그다음에 이거는 안밀이니까 이건 콘솔리데이션 세틀먼트, 그다음에 세컨더리 어떤 세틀먼트 이렇게 해서 총 치마량은 즉시치마, 안밀치마, 1차 밀치마, 2차 안밀치마가 여기서 기초 치마 요인이다라고 본다면, 자, 그럼 여기서 즉시치마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탄성치마연혹은 하르든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치마량이 즉시치마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비례하는 거. 비례하는 건 당연히 기초폭이 커지면서 치마량이 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초에 작용하는, 기초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경계면에 작용하고 있는 접지압이죠. 접지압이 커지면 클수록 치마량이 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중력 영향계수. 자, 이제 우리가 부시엔스크 어떤 이론에서 보니까 깊이에 따라서 계속 지금 이게 영향 범위가 커지죠. 영향범위가 커지니까 이 영향이 커지는 이 영향원을 해서 지중 영향에서 IZ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중력 영향계수가 커지면 클수록 이것도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례해. 오케이. 다만 집안이 견딜 수 있는 집안의 변성계수. 그래서 집안 변형계수는 ES. 여기만큼은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이건 다 비례 요소. 그리고 포화성비. 포화성비는 일단은 0에서 1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포화성비 제곱을 해서 비례 요소로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달에 한 명씩인데,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슈밀츠맨의 이론은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계성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 슈밀츠맨의 치마량식이 가장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1과 C2, C1과 C2는 이제 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깊이에 대한 보정, 그 다음에 크립에 대한 보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럼 이 요것은 똑같이 델타피도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지중력에서 비례해서 똑같이 보고, 여기는 반비례 똑같이 보고, 그리고 깊이 증가에 대해서도 증가를 이제
그런 조건으로 쭉 해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것도 보니까는 지금 정상기초나 연속기초에 따라서 지금 Z값, 이 값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이론들이 바로 이제 심혈지면의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밀치만, 2차 밀치만은 우리가 안밀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서 이제 그런 이제 이론 공식이고, 그 외에 이제 치마는 일단 시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평판제의 시험이죠. 이제 평판제의 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30cm 판때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중을 제하해서 여기서 하중에 따른 치마 특성들, 그래서 하중을 제하니까 하중에 따라서 치마가 어떤가, 그래서 여기서 이 K라고 하는 지지를 계수로 산정을 하고, 허용 치마량일 때 최대 하중 값으로도 이걸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도와 점성도에 따라서, 그래서 치마 특성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점성도 같은 경우는 기초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판의 하중 값이 좀 더 크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선형이 2차원적인 어떤 비선형 조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평판 지압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서 기울기, 지지를 계수를 이제 구했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전반 전단 파괴, 국부 전단 파괴, 관입 전단 파괴의 어떤 파괴 형상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폭의 지금 하중 강도, 그래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 폭이 증가할 때, 그래서 지지력 기준과 치마율은 어떤 기준이 오는가라고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 쭉 보니까 점성도의 살토의 이런 특징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초폭이 크다. 그러면 이제 기초폭이 적다면 기초폭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그래서 그때는 하중 강도를 지지력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기초폭이 크다. 그때는 이 치마량, 왜냐면 커지면 클수록 치마량이 계속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커지면 클수록 치마량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지력은 기초폭이 줄어들면서 지지력 기준으로 할 때 기준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력이, 여기서도 지지력이 계속 감소하고, 여기도 지지력이 감소하고, 근데 치마량은 이때 감소하고, 이때 감소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치마량 기준, 기초폭이 넓어진다는 그다음 치마량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자. 만약에 이게 기초폭이 적다. 그때는 이 큰 값보다는 적은 값으로 하는 기초폭이니까 지지력 기준은 기초폭이 적을 때는 지지력 기준을 하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에 대해서 이제 항복 하중을 그려본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어떤 대수 눈금을 이용해서, 그래서 앞쪽에서 대수 눈금을 해서 주로 이제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항복점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평판제야 시험식 고려 사항에는 뭐 지금 반드시 스케일비를 고려하고 부등치만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예인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말뚝입니다. 말뚝은 기본적으로 공장 제작 말뚝하고 현장에서 직접 타는 현장 타할 말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제작 말뚝도 그게 또 타임 말뚝하고 메인 말뚝하고 있고, 현장 타할 말뚝은 연암 지지나 IM층 지지한데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먼저 이제 말뚝은 지지력을 산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력을 산정한다는 게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접근만 하는데, 그래서 정역학적인 접근, 동역적인 접근을 해서 하는데, 그게 선단 지지력과 주변 마찰해서 안전율을 약 3, 동역학은 여기서 4에서 6의 안전율을 적용해서 설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단계에서 반드시 재하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이 재하시험을 하는데, 그 재하시험이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정재하시험도 일방향, 양방향 재하시험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뚝의 지금 이거는 이제 얕은 기초 지지력 공식하고 말뚝 기초하고
좀 차이가 나면 얕은 기초의 지지력은 기본적으로 1제곱미터가 넘죠. 그래서 넓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 제곱미터인데 말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 지금 기초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선단 지지력. 그럼 선단 지지력은 곱하기 여기서 선단 면적을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선단 지지력은 그래서 여기서 근육 집회도 그러니까 유효상경을 이걸 유효상경으로만 보고 그리고 여기서 선단 면적을 곱해줘서 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기초폭이 일때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으니 이거는 주면 마찰력하고 주면 마찰 곱하기 AP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 시기, 자 극한 지지력은 이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말뚝 단면적 곱하기 CNC, 말뚝 단면적 곱하기 그래서 이거 유상기하정으로 봐서 QNQ 이렇게 해서 말뚝 단면적 곱하기 그래서 이 두 개 요소로 해서 그래서 선단 지지력을 사한다면 주면 마찰력은 이게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일단 주면 마찰력 곱하기 그래서 주면 면적에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선단 주면 합해서 극한 지지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극한 지지력을 안절로 나누면 그거는 허용 지지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데 어떤 정역학적인 지지력 공식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선단 지지력은 일단 C 플러스 AP 곱하기 그 다음에 살도 같은 경우는 C값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포화되어 있던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거는 또 파이값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비비어서 전단 강도를 하고 그리고 파이가 일단 NQ가 1이 되니까 Q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면 마찰 같은 경우는 주면 마찰 저항력 곱하기 주면 면적이니까 지금 주면 마찰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알파 그다음에 뭐 베타, 람다 방법으로 해서 FS를 구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알파 계수 그 중에서 이제 알파 계수가 가장 중요한데 알파 계수의 제한자들은 지금 이제 팩, 뭐 우드워드, 탐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제한값들도 제한하기도 합니다. 동역학적인 접근은 정말로 더 단순합니다. 말뚝이 있으면 말뚝에 해머가 말뚝을 때렸으면 W라고 하는 해머가 말뚝을 때렸는데 그때 이 낙하 높이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이제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WH 그러니까 그럼 언제 이거는 기계 효율, 요거는 타격 효율. 그러니까 WH에서 언제 말뚝이 치마가 생길 때라고 해서 안전율이 4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C값은 이제 상수값인데 이 C값을 25로 바로 하는 건 이제 엔진인데 엔진에서는 C를 25로 걸고 이거를 1로 보니까 시계값이 좀 단순하죠. 그 대신 안전율은 여기서 이게 4배인데 안전율이 6배까지. 샌드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도 안 보겠다. 그 대신 안전율을 나는 8배를 볼 거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접근들이거든요. 이렇게 동역학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을 하면서 반드시 시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자 일방향 제하 시험, 일방향 제하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항복하중이나 극한하중을 구해서하는 이제 기법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형 현타 말뚝 같은 경우에 시험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이제 양방향 제어 시험이 나오겠죠. 양방향 제어 시험은 이와 같이 CL을 넣어서 압력을 가하면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을 동시에 그래서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을 동시에 판단하는 이런 시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양방향 제어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성 말뚝입니다. 그래서 말뚝은 일단은 지성 말뚝은 일단 타입 아닌 매입인데 타입 같은 경우는 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말뚝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채체는 경제적이고 그리고 지지력도 오히려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지금은 이제 뭐 민간함 축사에 가까이
있는 조건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민원 때문에 메인 말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메인 말뚝을 하다 보니까는 메인 말뚝은 먼저 구멍을 뚫고 하는 서구적 공법 아니면은 파이프 속에 하면서 뚫으면서 동시에 하는 중굴 공법 그러려면 그냥 오과 같은 형태로 해서 해제 나올 공법 이런 방법들이 근데 그 중에서 메인 말뚝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SIP 공법입니다. 소일 시멘트 인젝트 개발해서 제가 이제 공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쭉 내려가고 굴착이 완료되면은 그 상태에서 일단은 소일 시멘트를 그래서 시멘트를 인젝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를 인젝션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고정액을 주입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이 빠져나오면서 계속 소일 시멘트를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입을 해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완전히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뚝이 쭉 가고 말뚝을 여기서 좀 잔타로 해서 한다 그러면 주변에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도 지금 말뚝이 채워서 이런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타임 말뚝보다는 메인 말뚝이 훨씬 더 불리하고 시공 측면에서 불리하고 공사비가 불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단 지지가 주변 마찰력이 적게 나가서 불리하다는 거죠. 자, 말뚝에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타임 말뚝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일단은 주로 이제 강간 말뚝이거든요. 강간 말뚝 같은 게 박으니까 속에 흙이 차오르면서 속에가 원래는 강간 말뚝은 선단 면적이 지금 철판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이프 두께만 선단 면적인데 박다 보니까 이게 속에 흙이 다 차서 꽉 차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완전히 이걸 선단 면적으로 보겠다. 이걸 선단 면적으로 보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완전히 다 맥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폐득이 됐을 때. 근데 완전 폐득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말뚝을 계속 박을 때 말뚝 내에 지금 말뚝 박은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 흙이 커지는 흙이 계속 말뚝 박으면 흙이 계속 증가가 올라간다. 뭐 그냥 폐색이 안 되고 흙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근데 말뚝을 계속 박아도 말뚝은 들어가는데 흙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는다. 그때는 완전히 폐색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네트 길이가 증분하고 말뚝 길이 증분해서 0% 하나로 그러니까 흙은 안 올라오고 말뚝만 들어간다고 완전히 그건 폐색이 돼 있구나. 그때는 전체를 단면적으로 보겠다. 근데 말뚝을 계속 박는데 말뚝 박는 만큼 흙이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100%야.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여기 폐색이 안 돼 있으니 거기서 그때는 선단 면적이 이것만 선단 면적이다. 훨씬 불리하겠죠. 자, 이제 부마찰력. 부마찰력은 말뚝의 치마량하고 집안의 치마량이 같아지는 위치까지는 지지력이 없다. 네거티브.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이게 말뚝의 지지력은 선단 지지력, 주면 마찰력과 선단. 그래서 주면 마찰력, 선단 지지력 합해서 이제 QU입니다. 그래서 QP 플러스 QS인데 주면 마찰력이 요건 정주면 마찰력인데 말뚝의 치마가 집안의 치마를 되고 말뚝은 지금 여기서 말뚝이 딱 이제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보니까는 말뚝의 치마가 이 정도 치마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말뚝이 지금 지지양이고 말뚝이 지금 콘크리트 재료의 변형이 이 정도 변형이 생긴다고 한다면 근데 집안의 치마는 이렇게 큰 치마가 생겼어요. 말뚝의 치마, 집안의 치마. 그러다 보면 치마량이 같아지는 어디 지점까지는 중립층까지는 여기서는 부의 마찰력이 작용할 수 않겠는가. 그래서 자 그럼 부의 마찰 작용한다면 그럼 여기서 극한 지지력은 QP 플러스 QS라고 했는데 부마찰력이 작용한다면 이것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스팀프렉스에서 QNX를 빼줘야 된다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지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력이 뚝 떨어지니까 말뚝 번수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말뚝이 계속 늘어다 보니까 이제는 또 부마찰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군항 효과 때문에 말뚝이 늘어나고 그런 한계성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부마찰력을 고려한 이 식도 좋지만은 이제는 식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는 2018년도 9.1 설계 기준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써도 된다라고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선단 지지력과 주변 마찰력, 안전줄기간 선단 마찰력과 주말 여철력이 무엇보다만 크냐면은 말뚝에 작용하고 있는 동화중하고 사화중. 그래서 그것보다만 크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말뚝의 형시효과. 말뚝의 형시효과는 최덕과 릴렉세이션 효과는 말뚝을 박아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지력이 증가하는 것들도 있고 지지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들도 있다. 그런 얘기고 지지력이 증가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포화된 점속 지방이나 느슨한 살트 지방 그런 경우는 박을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지지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뚝 타입 초기에 있어서 한 뭐 3년이나 리스트라이크를 해보니까 훨씬 커지더라. 그 이유를 보니까 주로 연약하고 포화된 정맥지방 같은 그런 경우는 타입할 때는 주변이 교란이 되면서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델타유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델타유가 소상이 되고 과잉하고 소상이 되고 틱소트로피 현상이 발생해서 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강도가 증가하더라. 그럴 때 섀도우 효과가 난다. 근데 오히려 단단한 지방 그래서 과밀점토나 조밀한 모래 박을 때는 굉장히 안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입자 재배를 되면서 오히려 질이 줄어들더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현타말뚝 이제 뭐 RCD, S1 올케이션 대표적인 시공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레프트. 파일레프트 기초는 지금 이제 얕은 기초를 했을 때 지금 지지력과 치마에 대해서 이게 NG가 나왔어요. 근데 지지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치마가 허용 치마량 이상 치마가 나오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다고 해갖고 이거를 전부 다 이걸 완벽하게 말뚝 기초를 설계하는 거 말뚝이 이만큼 지지항으로 해서 엄청난 많이 결핍됩니다. 박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최소한의 말뚝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지항이 아니고 이것도 마찰항으로서 이런 정도로 경제적인 설계를 할 거 어떨까라고 하는 출발이 바로 파일드 레프트 기초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파일드 레프트는 그래서 일단 레프트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주면맛 지금 이제 지지력 그리고 말뚝은 이거 말고 이런 경제 설계를 해서 최소한의 치마에 대해서는 안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출발이 바로 이제 파일 레프트 기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직기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허용 지지력이 안 나와. 그래서 허용 지지력이 안 나와서 이건 NG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분황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말뚝이 나온다. 최소한의 이 허용 치마량보다는 적어야 되고 그리고 지지력은 이상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파일의 지지력을 얼마나 볼 것이냐. 전체 중에서. 그래서 전체 중에서 파일의 전체를 다 말뚝으로 해본다. 전체를 말뚝으로 한다면 이건 비경제적이니 그렇다고 이걸 영어로 본다면은 지금 이미 여기서 지금 허용 치마량 이상의 치마가 나와버렸고 지지력도 부족하고 언젠가는 지지력은 회복이 되는데 치마가 허용 치상의 치마가 와버리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다면은 이 부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0이 아니고 0.1로 할 것인지 0.2로 할 것인지 0.5로 할 것인지 알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해서 경제 설계를 해보겠다 하는 게 바로 하중 분담률 개념으로 접근하는 파일 레프트 기초의 출발입니다. 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초는 이제 해상 풍력 기초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의 중심에 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국내도 이제는 해상 풍력 기초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설계 기준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아주 깊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유식으로 해서 이런 게들 아니면 자켓식, 그다음에 모노파일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모노파일 기초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얕은 바다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민가에 피해도 안 주고 면허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내에도 이제 취자도 그쪽에 지금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 시장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는 설계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이 또 자본력이 떨어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중국 업체들 다 밀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시장을 놓쳤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파일레프트 기초,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기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출제에서 좀 이제 좀 뭐라죠, 이제 경시 효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마 촬영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말뚝과 메인 말뚝의 차이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뭐 오스버그 셀, 양방향 제하 시험의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또 말뚝의 기본적인 지금 지지 공식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말뚝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고, 이제 얕은 기초라고 한다면은 얕은 기초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 지지역 공식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우리가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아직까지 허용 설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캐나다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제 한계 상설계가 있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지금 설계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바로 이제 국내도 빨리 한계 상태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